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한 가지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를 말할 때 언제나 박을 먼저 찾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육아가 불안하다,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경쟁이 심하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시장에서 어떤 회사는 성장하고 어떤 회사는 무너지는가? 같은 파도 위에서도 어떤 배는 전진하고 어떤 배는 침몰합니다. 파도탑만 하는 선장은 끝내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을 새겨두었습니다. 환경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의심하라. 이것이 내가 본 부자와 빈자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마케팅 전략을 바꾸려 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목표를 다시 세우고, 공부가 안 되면 공부법을 찾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전략 결과. 그래서 책을 뒤지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뒤적이며 새로운 전략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경영 현장에서 지켜본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를 향한 내 머릿속 이야기 전략 결과. 문제와 전략 사이에는 언제나 이야기, 즉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생각이 끼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 칸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의 매출이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육아도 불안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세워놓는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전략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서 환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실패의 몇 %를 당신 자신의 리더십 탓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책임을 껴안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판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출판사 CEO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실적이 이례적으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는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새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서점에 발길을 잘 안 합니다. 숫자와 통계, 그럴듯한 근거들을 줄줄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자 컨설턴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당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요? 이 한마디가 그의 평정심을 흔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권한을 돌려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문제를 전부 환경 탓으로 돌리면 나는 환경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한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이 관점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경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월급이 너무 적다. 나라가 이 모양이다. 집안이 원래 그렇다. 그런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굳은 믿음이 자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믿음이 굳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멈춥니다. 반대로 부를 이룬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환경에서도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 아직 내가 못 찾았을 뿐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머릿속 기준으로 세운 사람은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른 전략을 떠올립니다. 생각이 전략을 만들고 전략이 결과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하다.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다. 우리 집은 돈 복이 없다 같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운명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모두 과거의 일부 경험, 주변의 소문, 부모의 말, 사회의 분위기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허술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말들을 한 줄씩 적어봐라. 나는 원래이다. 요즘은 원래하다. 그 문장들을 하나씩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찾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변명, 익숙한 이야기로 도망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비슷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달 같은 불평, 같은 통장 잔고, 같은 인간관계. 그러나 내가 경험한 사업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리를 잃습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는데 나 혼자만 예전 이야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은 정말 유일한 해석인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없는가? 이 질문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머릿속의 이야기를 바꿔야 한다. 환경을 탓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책임지는 이야기로 옮겨 타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국 결과도 바뀝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서 수없이 목격한 현실입니다. 나는 가난한 한국에서 출발해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환경이 완벽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자본이 부족했고 기술이 부족했고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패배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로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씩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책임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계속 배우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심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가, 가난해지는가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숫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말투, 습관,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는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두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믿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 겉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어설픈 가정과 왜곡된 이야기 위에 인생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린 사람은 성장했고 끝까지 모르고 산 사람은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우리 뇌는 늘 이야기를 만듭니다.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입히고 해석을 붙이고 감정을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빠졌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뇌에 해석이 붙습니다. 역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 업종은 끝났다. 요즘은 원래 이런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래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뇌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점을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모아 만든 이야기인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경영 회의를 하면서도, 임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편한 이야기만 골라서 말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후자였습니다. 시장이 나쁘다. 정부 정책이 이렇다. 경쟁사가 저렇다. 그런데 정작 자기 판단의 오류, 자기 준비 부족, 자기 게으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뇌가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입니다. 예술가 마그리트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파이프 그림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눈으로 보면 분명 파이프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 사업은 망할 거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미지, 해석,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실제라고 믿고 그 위에 인생과 결정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엄마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아이에게 양말을 치우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방은 늘 어질러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바닥에 양말이 널브러져 있길래 투덜거리며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진짜 양말이 아니라 양말 사진이 인쇄된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놀리려고 일부러 깔아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양말이 굴러다닌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작가는 이 예를 통해 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은 그것 자체가 될 수 없다. 우리 머릿속 이야기 역시 사물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부서가 항상 실적이 나쁘면서도 늘 같은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쪽 시장은 원래 이렇다. 고객들이 까다롭다. 단가가 안 맞는다. 그럴 때 나는 보고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씩 짚어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시장이 문제인가? 같은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경쟁사는 없나? 있다면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하는 임원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뇌가 만든 이야기와 현실을 구분할 줄 모르면 그 조직은 끝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뇌에게 속고 산다는 말은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뇌를 의도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뇌가 허구의 부정적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긍정적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대신 나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다. 시도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 시장은 끝났다. 대신 이 시장에서 새로운 판을 연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원리를 찾겠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주면 뇌는 그 이야기에 맞는 증거와 전략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고 재설계입니다. 뇌는 거대한 시뮬레이터입니다. 늘 미래를 상상하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모두 가상 실험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뮬레이션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씁니다. 전자는 부자가 되고 후자는 가난한 생각에 묶여 삽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머릿속 이야기를 의심하고 필요하면 덮어쓰는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후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일부러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는 뇌의 습관적인 반응인가? 대부분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음 단계로 갈 것이다. 이 문장들을 내 머릿속 기준으로 심어 놓자 뇌가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 경험, 감정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일부만 보고 일부만 기억합니다. 그 조각난 기억 위에 세상은 원래 이렇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세우는 순간 인생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늘 이런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머릿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사고방식에 묶여 사느냐는 숫자보다 먼저 머릿속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재생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의 목을 하나씩 비틀며 새로운 이야기로 교체할 것인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나는 인생과 경영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자산과 지금 내 통장 잔고 사이의 간극,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지금의 나 사이의 간극, 내가 서고 싶은 시장과 지금 내가 겨우 버티고 있는 자리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인식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고 경영입니다. 숫자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간극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간극을 보는 순간 먼저 감정부터 반응합니다. 역시 안 되잖아. 너무 멀어. 나는 원래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간극은 과제가 아니라 포기할 이유로 바뀝니다. 반대로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해온 유능한 임원들은 간극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간극이 이 정도면 지금부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할까? 1년 안에, 3년 안에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까? 똑같은 간극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설계도를 꺼냅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생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간극을 계산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X를 하면 Y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현재 이 속도로 가면 5년 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시뮬레이션의 기본 설정 값입니다. 머릿속 이야기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나쁘다로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한다. 이럴 바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편이 속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생각을 멈춘 채 살아갑니다. 나는 이 구조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간극을 볼 때마다 일부러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이야기를 기본값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방법은 있다. 아직 내가 모를 뿐이다. 이 간극은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쌓지 못한 실력과 판단의 결과다. 이렇게 설정을 바꿔놓으면 뇌는 전혀 다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먼저 키워야 할까? 어떤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질문이 바뀌니까 떠오르는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간극을 보는 부자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기서 책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을 정보로만 소비하고 시뮬레이션의 재료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의 참고서를 쌓는다는 기분으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간극을 이렇게 메웠구나. 이 기업은 이런 위기에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책장을 덮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생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아무 시나리오도 쌓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힘든 일입니다. 간극을 직시하는 일도 불편합니다. 지금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수준 사이의 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다른 이야기로 도망칩니다. 원래 다 이렇게 산다. 나이도 있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 애들 키우고 나면 생각해 보자. 이런 문장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극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도피의 언어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일부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의 거리. 그 위에 구체적인 숫자와 기간을 적었습니다. 매출, 이익, 해외 비중, 연구개발 비율, 인재 수, 이 지표들을 공책에 적어놓고 1년에 몇 번씩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간극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위쪽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나, 10년 뒤를 적고 아래쪽에는 지금의 나를 적어보십시오. 돈, 일, 건강, 인간관계, 배움,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빈칸을 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책 한 권, 매달 일정 금액의 투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 불필요한 지출을 끊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간극을 메우는 첫 삽입니다. 우리 뇌는 하나의 고정된 벽이 아니라 촘촘히 연결된 망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신념, 기억들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부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망에서 한 가닥의 실을 바꾼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급쟁이다 라는 문장을 나는 월급을 통해 자본을 키우는 사람이다로 바꾸면 과거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이 다른 의미로 재배치됩니다. 소비 습관이 흔들리고 투자에 대한 감각이 깨어납니다. 망의 중심점, 즉 핵심 이야기 하나를 바꾸면 그와 연결된 여러 행동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 이 과정을 조직 전체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중소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버리고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기준으로 3자, 연구개발에 대한 태도, 인재를 뽑는 기준,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 여부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간극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극을 보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극을 보면서 하루하루의 결정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미래로 이어집니다.
결국 3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간극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설계하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불을 끌어당깁니다. 간극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더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가진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돈, 학력, 집안 배경, 인맥, 모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 가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상상력과 시뮬레이션의 질이다. 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10가지 기회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은 10가지 핑계를 떠올립니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뇌는 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각, 경험, 문화, 기업,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과시키며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현실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기능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는 가상현실 생산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만약 라면이라는 가정 아래 수많은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 직장을 옮기면 5년 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과 거래를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지난 경험과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하나의 모형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형 위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출발점인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아무리 많이 계산해도 결과는 항상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돈 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기본값으로 깔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떤 사업 계획도 결국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눈에는 안 보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깔고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뇌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시도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현실, 다른 기본 이야기, 전혀 다른 선택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자와 빈자의 차이입니다. 상상력은 사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결정적입니다. 좋은 리더는 상대의 마음을 더 많이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임원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도 이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의 입장을, 직원의 입장을, 파트너의 입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가. 상상력이 없으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면 결국 혼자 싸우는 장사가 됩니다. 신경심리학자는 상상력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제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 표현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붙지 못합니다. 고객과도, 동료와도, 기회와도. 그렇다면 상상력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쌓인 시나리오의 양과 질에서 나옵니다. 책 속에서 얻은 이야기, 직접 몸으로 겪은 경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실패담과 성공담,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도 안 읽고 새로운 사람도 안 만나고 낯선 환경에 자신을 던져보지도 않으면 머릿속 시나리오는 늘 몇 장면만 반복 재생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위험하다, 힘들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걸음이 부족합니다. 정보를 쌓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고 좋은 말이다로 끝내고 책을 읽고 감동적이다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소비된 정보는 머릿속 시나리오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멈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간극을 어떻게 메웠는가? 이 원리를 내 사업,
내 인생에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어떤 이야기를 바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바로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지식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질문과 함께 씹어 삼킨 지식은 시뮬레이션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상상력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패를 한번 겪고 나면 뇌는 자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상력이 훈련된 사람은 실패를 겪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실패 말고 다른 시나리오는 없었을까? 내가 놓친 변수는 무엇인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실패를 한 번의 영원한 낙인으로 보지 않고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중 한 번의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다루는 사람에게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생각을 정교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는 회사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설비 투자를 하면 10년 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어떤 후회를 할까?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숫자로, 시나리오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풀어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피하려는 순간 경영자는 감에 기대거나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큰 판을 벌리는 사람은 이 불편한 시뮬레이션의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서 충분히 실패해 본 사람이 현실에서 실패를 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뇌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뮬레이션을 의식적으로 다루느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느냐입니다. 망할 것 같다, 어렵겠다, 창피하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 옆에 다른 시나리오를 일부러 세워보십시오. 그래도 해보면 어떨까?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 실패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뇌는 새로운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상력과 시뮬레이션의 질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머릿속에서 먼저 포기하고 부자는 머릿속에서 먼저 시도해봅니다. 그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현실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머릿속에 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길이 달라집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가르는 기준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생각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남은 생을 보냅니다. 반대로 이 불편함을 끌어안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힘들다. 생각하니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성장은 원래 불안정한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려면 지금까지 믿어온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충돌해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함을 피하면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이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의 불편함을 견디려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 생각이다. 나는 이 말을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원래 다 이렇게 산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것부터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극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마취제입니다. 마취된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 속 이야기는 하나의 벽이 아니라 촘촘히 연결된 망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경험, 기억, 감정이 실처럼 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신념을 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대한 망에서 한 가닥의 실을 다른 색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 라는 실을 나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실로 바꾸면 과거의 모든 실패 경험이 다르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같은 기억이지만 해석이 바뀌는 순간 그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자산으로 바뀝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 이런 망의 교체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값싼 상품만 만드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버리고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직의 중심에 심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뀌자 연구개발에 돈을 쓰는 방식, 인재를 뽑는 기준, 공장 설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간극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간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로, 목표로, 계획으로 매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이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회사의 체력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심어 놓으면 그에 맞게 행동이 조금씩 따라 바뀝니다. 불확실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마치 빨간불처럼 생각합니다. 멈춰라, 위험하다, 돌아가라. 그러나 나는 불확실성을 노란불로 받아들였습니다. 멈출 수도 있고 속도를 조절하며 통과할 수도 있는 신호입니다. 불확실성은 가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보고 가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사실이 불확실할 때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였습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묻고 계속 준비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여러분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직, 창업, 투자, 결혼, 이사 이런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흔들림이 불쾌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나 나는 이 순간에야말로 잠시 더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속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불편한 시간을 조금 더 견디며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남들이 보지 못한 선택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사실인가, 상상인가?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고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놓고 하나씩 답을 채워나가면 막연한 공포는 조금씩 구체적인 위험으로 변합니다.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구체적인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노란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일부러 외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순간 막연한 괴물이었던 문제가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불편한 생각을 마주하는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 이전에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불편함에도 넘쳐 흘러버립니다.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같은 물결에도 잠시 흔들릴 뿐 끝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순간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도망가고 싶은 주제일수록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나는 여러분이 이 진실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릿속 이야기를 바꾸고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뀔 것입니다. 바깥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증명해온 부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머릿속 이야기, 시뮬레이션,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방향을 정해줄 뿐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국 반복되는 행동과 루틴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면서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한 줄을 반드시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만 그 생각은 비로소 힘을 가진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통장 잔고를 바꾸지 못하고 시간 쓰는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고르는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그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 자신에게 매우 단순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각했으면 반드시 종이에 한 줄이라도 적어라. 그리고 그중 하나는 오늘 안에 행동으로 옮겨라. 회의에서 떠오른 생각, 책을 읽다가 얻은 통찰, 실패를 겪으며 느낀 깨달음. 이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골랐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묻든 숫자를 다시 계산하든 작은 실험을 해보든 그날 안에 몸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며 나는 머릿속 이야기와 현장의 결과 사이의 거리를 점점 좁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반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한 번만 떠올린 생각은 금방 잊히지만 매일 반복되는 행동은 뇌 안에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와 가난을 가르는 기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생각을 반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사람이다. 이 차이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한 달 고생했으니 오늘만큼은 쓰자. 그래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돈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월급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달에 나의 자본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한 만큼 내 돈도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통장을 나누고 투자 계좌로 돈을 옮기고 지출을 점검합니다. 둘 다 크게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경제 환경에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루틴입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일주일에는 불을 키우는 루틴이 있나? 단순히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이메일 답장을 하는 것은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사고를 확장시키고 돈의 흐름을 읽는 루틴을 갖지 못하면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냅니다. 큰일 없이, 큰 사고 없이, 그러나 큰 성장도 없이 나는 그것을 가장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하루에, 내 일주일에, 내 한 달에 반드시 반복되는 부자의 행동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행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최소 10, 30분은 돈, 경제, 시장,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캘린더에 고정해 두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지출과 수입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돈에 새는 구멍을 막는 것. 한 달에 한 번은 나의 자산 구조를 정리해보고 현금, 저축, 투자, 공부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라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는 것. 이런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 머릿속 이야기와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문장이 나는 매달 이만큼의 자본을 쌓고 이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야기가 구체적일수록 뇌는 더 잘 움직입니다. 나는 늘 생각의 근육을 강조했습니다. 근육이 커지려면 반복해서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5kg도 무겁지만 계속 들다 보면 10kg, 20kg도 들 수 있게 됩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숫자 한 줄 보는 것도 어렵고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도 버겁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생각의 무게를 들어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이 무겁다고 도망치는 문제도 담담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생각 근육이 약한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고 생각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큰 파도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출발하지 못한다. 계획은 출발하면서 계속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세운 루틴이 내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라도 어제와 다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책 한 쪽, 지출 항목 하나, 전화 한 통, 메모 한 줄,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도약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계단들이 끝없이 이어진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 이야기 시뮬레이션 감당된 불편함 루틴으로 이어진 행동. 이 4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비로소 인생의 궤도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서 멈추고 일부는 결심에서 멈추고 더 적은 사람만이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소수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사람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보이지 않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좁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의가 넓고 단단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도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부의 상한선은 시장이나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정의, 즉 정체성이 정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큰돈 만질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농담 같고 겸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살겠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그 말을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정의에 맞추어 기회를 잘라내고 관계를 고르고 선택을 제한합니다. 결국 현실은 머릿속 정의를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점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업을 만들 사람이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부터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를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기회가 올 때마다 나 자신을 그 정의에 맞추려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두렵고 수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되묻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이 정도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지금 이 선택은 그 정의에 합당한가? 이렇게 정체성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과거의 합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정체성은 과거의 합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이 기준이 곧 정체성입니다. 이 기준이 낮으면 사람은 편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많이 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생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결국 남는 것은 불평과 후회뿐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겠는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돈과 성공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돈은 더럽다. 너무 돈을 또 쓰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부자는 다 나쁘다. 같은 말은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가족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상반된 이야기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뇌는 늘 갈등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돈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부자가 되어도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은 나 자신과 회사를 더 크게 시험할 도구다. 돈이 많을수록 책임도 커지고 그 책임을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세우자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책임을 향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가는 구조를 우선했고 당장의 이득보다 시장 전체에 어떤 신뢰를 남길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태도가 쌓여 삼성이라는 이름이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왔습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내가 돈을 이끌고 가느냐는 결국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의 말, 학교의 평가, 사회의 시선, 실패했던 기억, 대부분은 이런 것들 위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삶의 일부 조각들일 뿐입니다. 그 조각들을 어떻게 엮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지 그 선택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체성은 숙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체성을 다시 쓰려면 먼저 분리를 해야 합니다. 나와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인 사람이다. 말 한 줄을 이렇게 바꾸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전자는 끝난 인생을 말하지만 후자는 진행 중인 과정을 말합니다. 진행 중인 과정 위에서는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임원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원래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한계를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열어둔 사람입니다. 둘 다 현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문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문장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가 됩니다. 말은 머릿속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은 인생의 크기를 정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종이에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의 기준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깨끗하게 벌고 당당하게 쓰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 문장이 여러분 하루의 선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장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부자의 문장은 스스로를 크게 만듭니다. 이 문장을 누가 쓰는가? 환경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고 봐도 좋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과 회사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씁쓸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 보기 시작합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신이 본 아주 좁은 구멍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세상은 그 사람에게 딱 그만큼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만큼, 그릇이 넓은 사람에게는 넓은 만큼만. 이것은 잔인하지만 내가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그 관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존재다. 문제는 이 관찰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찰에는 늘 편견과 감정, 기억의 왜곡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회고록을 쓴 한 작가의 고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기록한 시간, 장소, 감정에는 분명 오류가 있을 것이다. 나의 기억은 시간과 편견, 감정에 의해 왜곡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봤으니 이게 맞다. 우리 때는 다 그랬다라는 말로 자기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세워버립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임원들을 볼 때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유연하게 보고 있는지를 특히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보고를 들을 때 원래, 항상, 다 이런 식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다 라는 오만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만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세상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일, 쌓아온 경력, 이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에게 딱 그만큼만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요즘 세상은 원래 힘들어. 이 말은 사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봤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선을 넘어 생각해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영 현장에서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도, 전략이 틀렸는데도 어떤 임원은 끝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략은 맞습니다. 시장이 문제입니다. 고객이 이상합니다. 이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가정으로 문제를 풀면 진실에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모른 채 더 깊은 미궁으로 들어갈 뿐이다. 가정이 틀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결국 방향이 잘못된 채 속도만 올리는 꼴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가정, 지금 시대에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가정,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가정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결과는 비슷합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판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그 수준의 사람들, 그 수준의 기회, 그 수준의 정보만 모여듭니다. 반대로 나는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무대를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그 정의에 맞는 사람과 기회가 차츰 다가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무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의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세계를 보았습니다. 신문과 잡지를 뒤적이며 선진국의 회사들을 연구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설비, 자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안 된다. 저건 저 사람들의 세상이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런 회사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에게 선뜻 더 큰 무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좁게 규정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넓은 자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늘 원래 예전에는 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과 요즘은 이런 흐름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두 부류 사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전자는 과거의 이야기 속에 살고 후자는 미래의 이야기 속에 삽니다. 돈과 기회는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갈까요? 당연히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나를 넓게 만들고 있는가? 좁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나를 크게 만들고 있는가? 작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나는 너무 좁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든다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책을 더 읽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듣고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을 보는 당신의 창을 넓혀주는 작업입니다. 결국 8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당신 머릿속에서 허용한 만큼만 보여준다. 가난한 생각은 세상을 좁게 만들고 부자의 생각은 세상을 넓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돈이 생긴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사느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 머릿속 이야기, 시뮬레이션, 간극, 정체성,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이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끔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매일 해야 하는 일상이다. 부자가 되는가 가난해지는가는 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책, 경험, 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두 식재료와 같습니다. 재료만 쌓아둔다고 밥상이 차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고기를 냉장고에 채워 넣어도 꺼내서 손질하고 불 위에 올리고 간을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고기는 결국 상해서 버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바로 이 실수를 합니다. 책을 한 권 다 읽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 영상까지 보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좋은 말이다. 여기서 끝입니다. 좋은 말로 끝나는 순간 그 지식은 머릿속에 쌓이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나는 달랐습니다. 책을 읽거나 남의 경험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어떤 이야기로 보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바로 생각이라는 요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료를 꺼내 다듬고 내 삶에 맞게 간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릿속에 아무 요리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배달 음식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불을 켜고 재료를 꺼내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공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매일 10분 생각의 식탁 앞에 앉아라. 책에서 한 문장을 골라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겪은 실패나 갈등 한 가지를 떠올려 그 뒤에 숨은 내 머릿속 이야기를 적어 보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는가? 어떤 가정을 깔고 있었는가? 그 가정이 틀렸다면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10분이 1년,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숫자로만 나누지 마십시오. 생각을 밥처럼 먹는 사람과 생각을 가끔 간식처럼 먹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바뀌고 말하는 내용이 깊어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부자는 늘 비슷한 불평을 반복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이 한마디 속에는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선언을 내 스스로에게 내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곧 성장과 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밥을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남들은 숫자를 보고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숫자 속에서 흐름과 기회를 읽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남들은 문제를 보면 피곤해하지만 나는 문제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볼 상상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굳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움직입니다. 이미 과정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결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이직, 창업, 투자, 새로운 인간관계, 이런 선택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빨간불로 해석합니다. 멈춰라, 위험하다, 돌아가라. 그래서 조금만 불안해져도 금방 선택을 미루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불확실성은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이다. 노란불은 2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속도를 조절하라. 그러나 반드시 멈추라는 뜻은 아니다.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라, 더 살펴보라.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 멈추라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불확실성을 만나면 곧장 빨간불로 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끝이야.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현실보다 훨씬 과장된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하지 마.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나는 이런 순간에 일부러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인가, 상상인가? 최악의 경우는 정확히 무엇인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종이에 써놓고 하나씩 답을 적어 나가면 막연한 공포가 서서히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뀝니다.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위험은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노란불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면 평생 남들이 정해준 길만 걷게 됩니다. 부모가 안전하다고 한 길, 사회가 괜찮다고 인정해준 길,
남들이 많이들 가는 길, 이 길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나만의 답, 나만의 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본 부자는 불확실성을 적당히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앞에서 괜찮겠지라고 무작정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핑계로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란 불 앞에 선 운전자처럼 잠시 멈춰 좌우를 살핀 뒤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생각이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행동도 결정도 습관이 됩니다. 나는 회사의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부러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른다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만 있으면 평생 주저하다 끝나고 나는 안다만 있으면 언젠가 크게 넘어집니다. 나는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 이 태도가 부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노란 불이 켜져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떠올리지만 일부러 외면해온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이것은 빨간 불이 아니라 노란 불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걸음 들어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를 만든다. 이 문장을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이야기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건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이런 태도를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려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단어 몇 개 차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이미 닫힌 이야기이고 후자는 여전히 쓰이는 중인 이야기입니다. 닫힌 이야기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이는 중인 이야기 위에서는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는 원래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하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다. 나는 원래 운이 없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 문장들이 과연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일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투른 결론입니까? 나는 대부분이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와 이야기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믿고 살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선택의 문이 열립니다. 선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곧 부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도 같은 작업을 조직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정도 회사다 라는 이야기를 끊어내고 우리는 세계에서 통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심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선택했느냐였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돈을 쓰고 결정을 내리자 조직은 조금씩 그 이야기에 맞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전에는 허황되게 들리던 그 문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는 월급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월급을 통해 자본을 키우는 사람이다로 바꾸는 순간 월급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소비자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자본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로 바꾸는 순간 같은 가격표를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 줄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숫자를 바꿉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내어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크게 만드는 이야기, 책임지는 이야기,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바꾸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걸어온 길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돌렸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은 그 이야기를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환경 탓을 하는 이야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경기가 나쁘다, 나라가 문제다, 집안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굳어집니다. 이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멈추고 행동은 반복되고 인생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환경은 이렇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자기 머릿속으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동안 뇌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새로운 행동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은 처음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근육이 됩니다. 책임을 묻는 질문을 반복할수록 책임을 감당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큰 파도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요리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과 돈과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 선언이 가능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머리에서 시작해 머리에서 완성됩니다. 통장은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통장 앞에서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비밀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보다 집요하게 내 머릿속 이야기를 점검하고 바꾸고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인생의 CEO입니다. 환경의 보고서만 읽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 전략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보상인 삶을 목표로 하십시오. 돈이 들어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보람이 되는 삶.
그런 사람에게는 돈과 기회가 결국 밀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머리를 진지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더 큰 판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판을 맞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